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 부록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중국과 미국의 국가적 위상을 살펴보았죠. 이번에는 국민의 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동일한 방식으로 살펴보겠죠. 그러면 이제 언급한 미국인과 중국인의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도록 하자. 1인당 국민 총소득 2000년에 미국은 49,000달러죠. 중국은 2,170달러.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22년 동안 중국도 많이 올라왔죠. 11,489불, 한 5배 올라왔죠. 미국은 65,000불, 49,000불에서 65,000불로 증가했죠. 2000년에 중국인의 경제적 위상은 미국인 위상의 0.04배로, 그렇죠. 미국인에 비하면 중국인은 미개인도 아니고 짐승하고 다를 바 없는 수준이었다. 그렇죠. 하지만 22년 동안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는 데 전념한 결과 2022년에는 중국인의 경제적 위상은 미국인 위상은 0.18배이다. 1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18배로 크게 상승했다. 중국인의 위상은 미국인과 비교하여 큰 폭 상승하여 짐승 수준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아직 미개인 수준에 이르고 있다. 기준이 바뀌기는 했지만 한 2만 불 정도로 기준을 잡으면 뭐 객관적인 거죠. 중국의 경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면 미개인의 수준에서 벗어나 문명인에 이를 수 있겠지만 미국의 경제와 중국을 모델로 경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후발 국가들의 도전으로 인해 문명인이 되는 목표는 쉽게 달성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달하겠죠. 뭐 조건이 있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러한 도전은 어느 국가나 직면하기 마련이고 자본과 시장을 발전시킨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 강화에 전념하면 결국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죠. 계속 이제 섭리법 제1조를 지켜나가면 결국은 달성이 되죠. 달성이 되는 건데 중국은 공산당이 일당 독재하고 있잖아요. 그 지키기가 쉽다는 거예요. 근데 안 지켜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또 망가지는 거죠. 지켜나가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 제약은 있겠지만 돌파할 것이다. 이제 이거를 스님 그렇게 말하고 있죠. 지키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각 국가들의 무역 의존도와 구매력을 살펴보자. 미국 국민총소득은 한 그래요 21조 달러 가까이 되고 중국 16조 달러 가까이 되죠. 국민총소득은 미국이 크죠. 근데 구매력은 국민총소득만 보면 봐서 정확히 알 수 없다 했죠. 그건 왜냐하면 개개인이 부유해야지 구매력이 더 커지는 거, 훨씬 커지는 거죠. 살기 급급하면 구매력이 클 수가 없죠. 수출 금액 그래요 2조 달러, 중국은 3조 5천억 달러, 훨씬 크죠. 수입 금액이 3조 2천억이죠. 미국은 통상 이제 수출 금액으로 이제 무역 의존도를 볼 수가 있는데 뭐 수입 금액으로도 볼 수 있고 뭐 상관없는 건데 미국은 수입 금액으로 보는 게 맞겠죠. 수입 없이는 그래요 풍요를 누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미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수출과 수입이 이렇게 거의 일치하지가 않죠.
달러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세계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로서 수입이 항상 많죠. 그래서 국민 총소득과 수입 금액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게 더 맞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수출 금액을 비교하면 되지만 미국은 무역 의존도 0.15로 볼 수 있죠. 중국은 0.2. 중국이 훨씬 높죠. 그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제 무역 전쟁을 한다는데 중국이 불리하겠죠, 당연히. 무역 의존도가 더 높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구매력은 구해보면 1인당 국민 총소득을 1인당 국민 총소득을 반영을 하면 구매력은 한 3만 그래요. 47조 뭐 한 BP 정도 되죠. 중국 6조 BP. 차이가 커지죠. 국민 총소득만 보면 큰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구매력은 국민 개개인이 잘 사는 쪽이 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거죠. 격차가 너무 크게 벌어지잖아요. 1인당 국민 총소득 보면 당연히 이제 구매력이 미국이 훨씬 클 수밖에 없죠. 구매력이 이제 국력이 되겠죠. 돈이 되냐 안 되냐는 이제 수출 수입을 보면 되는데 국가적 위상은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살피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수출 금액과 국민 총소득을 비교하는 방법과 얘기했죠. 이제까지 그랬죠. 수입 금액과 국민 총소득을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 그냥 아예 그냥 수입 금액과 국민 총소득을 비교해도 돼요. 그냥 완전히 통일해서 수출 금액과 국민 총소득을 비교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이 예외가 돼버리니까 예외가 있는 국가가 몇 개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수출 금액과 수입 금액은 서로 조응하며 증가하거나 감소하기에 어느 방법으로 살펴보건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항상 무역에서 대규모 적자를 발생시키니 수입 금액과 국민 소득을 비교하는 것이 맞다. 설명했죠. 중국의 무역 의존도는 0.25, 0.15이 미국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게 돼요. 구매력의 경우 미국은 중국의 7.58배로 중국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미국은 지금 관세 내세우고 이러는 게 구매력을 이용해서 다시 이제 전통 생산 자본을 육성하겠다. 그거잖아요. 그런 의도는 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국가의 경제는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정체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 발전하고 어떤 경우에 쇠퇴하는가. 결국 섭리법을 장기간 지켜나가느냐 어기느냐에 그리고 따르느냐 지켜나가느냐 뭐 어기느냐에 달려있을 따름이다.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지하자원을 지니고 있더라도 섭리법을 어기면 쇠퇴하고 그런 것들이 없더라도 섭리법을 지키면 발전한다. 그렇죠. 봤죠? 다 증명이 되죠.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영토가 광대하거나 지하자원이 다 풍부하죠. 근데 한국보다 위상이 영 떨어지지 않아요. 발전도 거의 안 되고. 그래요.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활동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하자원도 별로 없고 영토도 좁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좁고 그래도 뭐 그래요. 높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 증명이 되죠. 민주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섭리법을 어기면 쇠퇴하고 권위주의 정치제도를 채택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섭리법을 지키면 발전한다.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경우나 그렇다는 거예요.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이런 나라들 민주 정치제도 하에서
섭리법을 어기면서 가난해진 국가들이죠. 그리고 그 섭리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있는 거고, 정치제도가 어떠하냐 그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민주정치제도를 채택했는데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서 섭리법을 마구잡이로 어기면 나라는 쇠퇴하거나 멸망할 수도 있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이러한 국가들이 이제 새로운 시대에 먼저 들어갔죠. 시장지배 시대 제도에 들어갔는데, 그러한 국가들이 언제 발전했냐는 거예요. 큰 성취를 이뤘냐는 거예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민주정치 제도가 널리 유포된 거는 20세기 들어서죠. 근데 이러한 국가들은 다 19세기에 크게 번성한 국가들이죠.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 크게 번성한 경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겠죠. 그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섭리법을 직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죠. 다 써놓긴 했다마는 이제 찾아가지고 다 써놨지만, 어떤 정부가 이거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집단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장기 집권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나요? 장기적으로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키려 하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큰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지배 시대 제도하에서 문명을 이룬 국가들을 보면 이 장기간 발전시킨 정부가 거의 10중 8구 있을 거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에서 발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도 그렇잖아요. 군사 정부에서 이룩한 결과죠. 그 깃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한국도. 중국도 마찬가지고 똑같은 정책이잖아요.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 가지 정책을 썼는데 거의 비슷하잖아요.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예요. 수출에 이제 역점을 둬서 풍요를 달성하려 했겠죠. 세계 시장을 이용해서. 다 식민지 예측하는 게 뭔가요? 세계 시장을 넓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런 방식이었고 지금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발전 원리가 다 있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섭리법을 어기면 쇠퇴하고, 권위주의 정치 제도를 채택한 국가라고 하더라도 섭리법을 지키면 발전한다. 당장 보더라도 그렇죠.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 경제를 발전시키며 국민들이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섭리법을 알고 지키려는 의지가 강해야 한다. 널리 유포되어서 섭리법은 절대 어기면 안 돼. 포퓰리즘 용납 안 돼. 그러면 민주정치 제도 하에서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겠죠. 그런 나라가 있냐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소수라는 거예요. 향후 미래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죠. 이런 섭리법이 제시된 경우가 과거에는 없었죠. 이제 제시를 해놨으니까 유포되어 널리 인식되고 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런 의지를 가진 이가 많이 생기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포퓰리즘 정당이 집권하여 포퓰리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포퓰리즘 정책이 시행된다. 남미 국가들이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고도 가난한 이유는 여기에 있다. 그래요. 또 유럽 국가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유럽 국가들이 19세기에 잘 나가다가 20세기 들어서 점점 쇠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를 하면 포퓰리즘에 오염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럽은 완전히 어느 정도 성취가 큰 뒤에 이제 포퓰리즘이 유행했고, 남미는 좀 그래요. 좀 잘 나가려고 하다가 하는 와중에 이제 포퓰리즘이 유행하면서 그 민주 정치 제도화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그 주저앉아 버린 거죠. 이러한 현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주 정치 제도화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가,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굉장히 전문적인 거죠. 우선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이러한 국가들에서는 성립법을 따르는 권위주의 정치 제도를 채택하는 것이 맞다. 그래요. 장기간 채택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너무 민주주의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게 꼭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 보겠다. 국가를 번영시키고 국민들을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겠다. 그런 국가에서는 장기간 시장과 자본을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러한 그 의지를 지닌 정부가 장기간 집권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한국을 통해서 다 확인되고 중국을 통해서 확인된다는 거예요. 어설프게 민주정치 제도를 채택하면 포퓰리즘이 반드시 유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거부하는 정부가 들어서기도 하겠지만 그 정부가 계속 집권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또 어느 순간 또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그렇게 해서는 한국이나 중국처럼 성취를 거두기 어렵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선립법을 널리 유포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확실하게 인식하게 하고 우지를 갖게 하던가. 근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단기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게 정석일 수도 있어요. 정석일 가능성이 크죠. 이는 한국과 중국을 통해서 명확히 증명된다. 명확히 확인된다. 확인되는 거예요. 실상 19세기 유럽의 국가들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19세기 때 유럽의 국가들 잘 나갔죠. 뭐 다르겠냐는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지. 일본도 마찬가지죠. 메이지 유신할 때 강력한 정부가 있었죠. 다 똑같다는 거예요. 경제가 충분히 발전한 국가에서도 선립법이 대다수 국민들에게 전파되지 않았다면 포퓰리즘의 제도가 오염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도 이제 민주정치 제도가 시행되면서 어떻게 됐나요? 포퓰리즘 정당이 등장하죠. 대표적인 정당이 한국의 민주당, 지금 더불어민주당이죠. 포퓰리즘 정책을 끌어와서 선거를 치르고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벌써 뭐 꽤 오래됐잖아요, 한국도. 이 경우 국가는 장기에 걸쳐 하다가 멸망할 수 있는데, 그 유럽의 국가들, 남미 국가들 보면 알 수 있죠. 물론 중간에 정신 차리면 다시 부흥하죠. 이 경우에는 선립법을 실현하는 혁명정부가 들어서서 권위주의 정치제도를 수립한 후 장기간 집권하면서 포퓰리즘으로 오염된 제도를 개혁한 뒤 민주정치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민주정치제도화에서 멸망의 길을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 선립법이 유포돼서 국민들에게 그러한 의지가 생기지 않으면 민주정치제도화에서 멸망하는 것보다는 남미 국가들처럼 가난해지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혁명정부가 들어서는 게 낫다는 거예요. 선립법을 지키려 하는. 장기간 집권해버리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다시 제도를 정상화한 뒤에 또 국가 경제를 부흥시킨 뒤에 다시 민주정치 제도를 실시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민주정치 제도화에서 멸망하는 것보다는. 그러하기에 탄핵 정국에서 혁명을 언급했던 것이다. 그래요. 언급했죠. 25년 1월 19일 꽤 오래됐죠. 거의 한 달이 다 돼가죠.
지금 서로 이제 좌파 인사들과 우파 인사들이 여론전을 벌이고 있죠. 일종의 내전의 한 형태죠. 현대적으로 바뀐 거죠.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민주정치 제도에 입각한 승리가 중요하니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영웅적 행위라고 아니더라도 불법적 행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 그때 뭐 좀 일이 있었죠. 법원에 어떤 습격 사건이 있었죠. 좀 자제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승리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렇죠. 정당 간 지지율에서는 우파의 중심 정당이 좌파의 중심 정당을 앞서 나가기 시작했다고 하지만 팽팽한 국면이다. 팽팽한 국면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죠. 지지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철회하지 않았죠.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지지를 철회하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반대파는 원래부터 지지 안 했던 거고 지지가 철회되지 않는 대통령을 파면시킨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그것도 뭐 선출된 대통령을 선출되지 않은 정부기관이 파면시키는 일이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즉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지 못하였다. 그때 그렇게 적었죠. 확실하게 지지율의 벽을 뚫지 못한 상태에서 좀 폭력적인 행동을 삼가라. 우선 또 정당 지지율을 한번 올려보자. 그런 뜻이 간직되어 있는 거죠. 여론전에서 한번 우선 승리해보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최소 대통령과 우파 정당의 지지율이 50%를 뚫어야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지지율의 벽을 뚫어야 우파 국가가 개입할 명분도 생기지 않겠는가. 미국을 이런 얘기 한 게 있겠죠. 지지율의 벽을 완전히 뚫었음에도 반란 세력이 항복하지 않으면 모두 무장을 갖춘 뒤 선멸에 나서자. 그때는 항복하지 않으면 죽여라. 이런 게 혁명인 거죠. 나이는 들었지만 나이는 50이 넘었지만 그래요. 마음은 이팔 청춘이죠. 그래요. 조건이 확실하면 한번 혁명정부를 내세워서 포퓰리즘으로 오염된 제도를 확실하게 개혁하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또 크게 번영하면서 한국은 이제 한 10년 이내에 7만 불, 8만 불 1인당 국민 총수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또 기틀이 마련되고 그 뒤에 민주정치 제도로 시행해도 하는 게 사실은 현 시점에서는 한국에서는 가장 좋죠. 근데 뭐 혁명이란 게 쉬운 건 아니니까 그게 가장 좋은 길이긴 한데 뭐 쉽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는 기관을 제도적으로 수립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된다. 그래요. 기원도 얘기하는데 뭐 내각제, 뭐 대통령제, 뭐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나라가 발전하고 쇠퇴하고 가난해지고 국민들이 가난과 절망에 빠지고 포퓰리즘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 섭리법을 지켜나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핵심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